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에 관련된 규제를 만약에 풀게 된다면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실증이라든가 실제 현장에서의 구현이 빨라질 것 같고요. 관련된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머니네버슬립에서는요. 일론 머스크 도지의 이재훈 저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모시는데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브런치에서 한 3, 4년 정도 이제 드라이트리라는 필명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IT 기술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글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로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쓴 딥테크 전쟁이란 책을 이제 지난달에 냈고요. 이번 달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와 도지라는 주제로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다룬 책을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실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먼저 테슬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일론이 테슬라에 합류하면서 좀 테슬라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론이 테슬라에 합류했을 당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번 이제 일론의 정부 효율부 도지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론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론이 앞서서 했던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하면은 이제 또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 이렇게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요.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설립된 회사가 테슬라 모터스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었고요. 일론은 이제 앞서서 그 이제 페이팔에 한번 이제 엑싯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결제 관련해 가지고 피터 틸과 이제 회사가 이제 합쳐지면서 공동으로 이제 경영을 하다가 회사가 커서 그 전자결제 관련한 내용을 이제 페이팔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2002년도부터 이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우주 산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스타트업 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을 계속 살펴보고 투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예전부터 이제 본인이 꿈꿨던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시리즈 A로 거액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 의장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테슬라가 가진 문제는 뭐였냐면은 로드스터라고 하는 전기 스포츠카를 이제 제작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테슬라를 초기에 창업한 공동 창업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엔지니어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싶은 꿈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이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허들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품을 수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거를 좀 일론이 좀 파악을 하게 되고요. 몇 년간 좀 지켜보다가 2008년 정도부터는 아예 본인이 CEO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영진들은 이제 쫓아내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과 양산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고 이후에 뭐 이제 로드스터 성공 이후에 모델 S를 만들 때에도 미국 에너지청으로부터 이제 대규모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대출을 저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이제 프리몬트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모델 3 양산 과정에서 생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로봇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원래는 채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로봇만으로 이제 당시에는 조금 공장을 돌리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당 생산해야 되는 그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자 공장 밖에 네. 텐트를 치고 네. 텐트 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까지 라인을 만들어서 생산할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올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일로는 이제 테슬라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제 양산 지옥이라 그래서 프로덕션 헬을 좀 겪고요. 당시에 일론이 회상하기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일론이 일주일에 12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 자신의 방에다가 침낭을 바닥에 깔고 잘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론이 테슬라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왔다는 이야기들은 엄청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일론이 추구해온 테슬라만의 강점은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직 계열화라는 부분과 함께 자율주행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수직 통합 방식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일본의 도요타 같은 자동차 그리고 다른 이제 독일이나 여러 이제 OEM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하는 것은 공급을 다른 파트너사에게 받지만 본인들이 이제 차에 대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에서의 강점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주행 보조 기능과 함께 FSD라고 하고 있는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레벨 2 정도의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레벨 2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운전자 주도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V13까지 버전이 나왔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버에서 이제 FSD 테슬라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상당히 이제 제가 한국에서 FSD 쓸 때보다 훨씬 기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적할 만한 기업은 거의 이제 구글 웨이모 정도밖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혁신을 이루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생산이나 이제 차량 생산에 대한 기지들을 뭐 중국 상하이라든가 독일 베를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프리몬트와 오스틴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이제 동선을 굉장히 최적화해서 차량 생산에 가장 좋게끔 효율적인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가 프레스라 그래서 차 부품을 하나하나 차체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이제 만드는 방식에서 한 번에 프레스로 찍어서 빠르게 생산을 차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도 좀 비슷한 생산 방식을 갖추고 있나요? 두 회사의 접근법이 완전 다릅니다. 네네. 그 샌프란에서도 이제 제가 웨이모도 한 5번 정도 탈 기회가 있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시내에서 주행이 굉장히 정밀하고요. 예를 들면 앞에 차가 뭐 멈춰 있다든가 공사 중인 도로 환경에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네네. 있었고요. 그리고 앱과 연동해서 우리가 우버나 리프트를 부르는 것처럼 손쉽게 택시 서비스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기차 차량을 판매를 한 다음에 그 차량에 이제 부가적인 옵션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데이터를 테슬라를 구매해서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쓰는 유저들이 하나의 베타 테스터가 돼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이제 미국에 공급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좀 다른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먼저 구글맵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정 구간의 정밀 지도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벌써 이제 6세대가 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제규어사의 이제 아이페이스 차량을 전기차 차량을 개조해서 본인들이 센서들을 각종 센서들을 부착을 합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들을 한 30개 정도 부착을 해서 차량 주변에 360도 이제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들이 운행을 할 때 다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구간 안에서
주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웨이모가 강점이 있고요. 웨이모의 꿈은 아무래도 이런 라이센스를 나중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에 파는 게 라이센싱을 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이제 10월 10일에 위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가 있었고요. 이때 일론이 직접 이제 탑승하는 시연까지 하면서 사이버캡이라고 불리는 모델 3보다 조금 작은 이제 2인승 로보택시를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테슬라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FSD 기능을 활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우버나 리프트가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테슬라의 이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혹시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좀 추후에 원활하게 될까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이두라든가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뭐 중국에는 이제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베이징, 상해, 그다음에 뭐 선저우, 그다음에 우한 뭐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바이두 같은 경우에 뭐 1,000대 이상의 이제 로보택시를 지금 운행을 한다. 어떤 회사는 500대 이상을 운행한다 하면서 뭐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는 손익분기를 넘을 거다. 로보택시만으로도 수익이 난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를 인수를 했었는데 15년, 16년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기로 작년 말에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중에 웨이모는 뉴욕이라든가 오스틴 등의 이제 로보택시를 확장할 계획이고요. 올해 6월에는 일본 도쿄에서도 웨이모 택시를 선보이겠다. 일본 현지 택시 업체와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42닷을 통해서 상암의 택시라든가 혹은 이제 강남의 이제 로보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강남의 일정 구역에서 아이오닉 5 택시가 움직이도록 하는 택시처럼 그런 서비스들, 그다음에 청계천에서 운행했던 셔틀이라든가 자율주행 레벨 4 정도 되는 셔틀이 있었고요. 국회에서도 좀 일정 구간 좀 시범 운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현대자동차와 이제 한국 정부에서 보다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런 실증을 좀 나서야 될 때이지 않나. 미국과 중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지금 대량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실증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돼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웨이모 택시를 보는 게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속 타고 있는 중에도 다른 택시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스타트업 분들도 많으시고 현대자동차도 전동화 부분에 있어서나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한국에서도 전향적인 조금 실증 이런 부분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 지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도 뭐 관광지라든가 공원 내에서 제한된 환경 안에서 레벨 4 정도 셔틀을 운영하는 건 하고 있는데 그런 셔틀들도 다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가 많고요. 국내에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는 것에는 좀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발표한 테슬라의 로봇캡 행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사실 이제 월터 아이작슨의 이제 일론 머스크 평전을 보더라도 그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챕터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사이버캡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고요. 그 디자인도 실제로 책에서 소개됐던 그 디자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거는 이 행사가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대한 행사가 아니라 이름이 위 로봇입니다. 그 말은 로보택시 자체도 로봇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하지만 이때 사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옵티머스 로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들이 이제 막 칵테일을 따라주거나 사람들에게 이제 대화를 걸면서 서로 이제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테슬라의 입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술적으로 시작한 지 한 지금 뭐 2년, 3년 요 정도 됐는데
매년 이제 이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 그러니까 유튜브 본인들의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성능들이 상당히 개선된 걸 볼 수 있고요. 테슬라 지금 공장 안에서도 초보적이기는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일부 부품이나 나사 같은 거를 나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타면서 운행하는 이런 모습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드라이버리스,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테슬라 차량에서 운영하고 있는 FSD 기능은 차량 내의 컴퓨테이션과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지 제어 판단을 다 차량 안에서 진행을 하고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미국에 있는 테슬라 서버로 가게 되면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노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를 위한 연산을 이제 좀 연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D1 칩이라는 것까지도 직접 설계를 해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TSMC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26년에는 보다 개선된 버전의 도조 2 혹은 도조 3까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컴퓨테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이 알고리즘을 계속 학습하고 FSD가 진화를 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런 업데이트 내용들이 수시로 OTA라고 하는 차량 내에서 인터넷 연결이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FSD 기능은 기본적으로 시각, 카메라 기반입니다. 카메라 8대를 활용해서 차량에서 이용을 하고요. 이 FSD 기능이 똑같이 옵티머스에 들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앞면부에 있는 게 카메라 센서들이 달려 있고요. 그걸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은 FSD 기존의 차량 학습을 하면서 배웠던 거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중으로 굳이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차량에 타지 않더라도 이미 차량 안에는 똑같은 FSD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운전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제조용과 가정용 이렇게 서비스용과 이제 산업용으로 구분이 돼서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중국 전기차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테슬라랑 중국의 가격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잖아요. 저가형 전기차 모델 2 또 혹은 모델 Q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나 내년 뭐 물론 이 시점에는 조금 오류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게 일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론이 있죠. 항상 계획은 잘 밝히는데 요게 실현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도 지금 공급과 제품 생산과 그 미국 내에서의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론이 네네. 사과 잘 안 하는데 트위터 X 플랫폼을 통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요. 모델 2 또는 모델 Q로 알려져 있는 모델 3보다 작은 이제 소형 차량 아마 가격은 3에서 4천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이제 계획한 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에 대한 컨셉과 모델에 대한 발표는 이제 올해 또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뭐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이제 여러 이제 투자자들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의 발표들에서 보면은 기존의 모델 차량들이 쭉 나오고 베일에 이렇게 가려진 차량들이 한 3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2나 모델 Q로 불리는 소형 차량이고요. 하나는 이제 지금 세미라고 알려져 있는 트럭이 있습니다. 전기차 트럭이 있는데 그거의 작은 버전. 마치 이제 포터나 좀 요거보다 좀 큰 버전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뭐 밴 차량 혹은 트럭 차량. 그리고 우리가 또 위 로봇 때 또 봤던 것 중에 이제 흥미로웠던 게 한 10에서 20인승 정도 되는 대형 이렇게 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뭐랄까요 시내버스를 대체할 만한 혹은 뭔가 트램을 대체할 만한 그런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뭔가 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하면 지금 봐야 할 사업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025년에 가장 기대되는 점과 또 우려할 점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할 부분은 트럼프 2기가 이번에 이제 2025년 1월 20일부터 이제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론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의 실세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여러 매체나 지금 외신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에 관련된 규제를 만약에 풀게 된다면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조금 실증이라든가 실제 현장에서의 구현이 빨라질 것 같고요. 관련된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생산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말씀해 주셨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2024년도에 테슬라의 그 전기차 생산량이 꺾였습니다. 이 성장세를 그리다가 작년에 딱 꺾였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위기 신호가 아니냐. 전기차로는 이미 그러면은 다 간 거냐. 그리고 일론이 원래 계속 이렇게 프로덕션에 대한 캐파를 높여가지고 생산량을 뭐 연간 2천만 대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시장의 비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중국의 저가와 중가, 중저가의 모델들의 등장입니다. BYD로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차 회사는 중국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차량을 생산을 하고 실제로 해외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전기 버스라든가 이런 상용차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이제 그 셀이라든가 여러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금액이 2,900만 원대에서 한 4천만 원대 초반. 까지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존에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 값이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원가로 인해서 좀 가격이 좀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가의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서 BYD는 이제 원래 배터리도 같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CATL처럼 배터리도 생산하는 회사고요. 직접 이제 남미에 있는 광산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BYD의 공세가 거세질 거다. 그리고 중국차의 어떤 완성도나 그리고 양적인 부분에서 처음에는 공세적이었다면은 지금은 품질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 여러 전기차 관련한 이제 모빌리티 쇼들이 이제 중국 현지에서 베이징 모터 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전기차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샤오펑이라든가 다른 이제 회사들 리오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SUV나 세단에 있어서 품질이 결코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차량 가격도 이제 그렇게 싸지도 않고요. 마냥 싸진 않습니다. 라인이 다양할 뿐이고요. 디스플레이를 전면이나 후면에 이제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른 포르쉐라든가 좋은 차량들 혹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잘 하고 있는 그 차량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적인 좋은 점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량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어찌 보면은 이제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집 다음으로 그래도 비싼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렇죠. 뭐랄까요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이제 구매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쓰는 이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차량의 가격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구매 의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2-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 이러면은 중국 차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일정 부분의 시장에서는 중국 자동차가 가져갈 여지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